바디빌더들은 대회 당일 프리저징이 시작되기 2시간 전 40회에서 많게는 80회의 애시클린 국소 주사를 통해 괴사를 일으켜 부위 전체에 대한 손상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외과적인 제거 수술이 필요해지며 최악의 경우 심지어 부위당 주의법과 필요한 바늘 사이즈까지 상세히 공개돼 있죠. 언젠가부터 운동을 즐겨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야, 그 사람 이번에 프로카드 땄대. 내가 아는 형이 어디 프로대. 저희 센터 팀장님은 어디 프로 바디빌더십니다. 역시 프로들의 레벨은 다르구나. 이 프로라는 타이틀은 이를 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훌륭한 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을지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프로 바디빌더, 그 중에서도 탑 레벨의 프로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거대하며 누구보다 선명한 근육질을 자랑하죠. 심지어 그들은 근육의 모양마저 남다르고 특출나 보입니다.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약물들을 사용해가며 고강도의 운동을 통해 근육을 아무리 커다랗게 만들었어도 지네틱, 즉 근육의 모양이나 체형이 유전적으로 특출나게 타고나야 탑 프로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다 받아들여지죠. 신기할 정도로 각이지고 봉긋한 어깨, 착시를 경험한 것이 아닐까 싶은 높은 볼륨감의 후면 삼각근과 이두근 등 유니크한 신체 부위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소가 그들의 몸을 그렇게 남다르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타고난 근섬유 조직의 유전성일까요? 물론 선천적인 이들도 덜어있죠. 하지만 성형수술과 각종 시술이 발달되고 그 이용 인구가 늘어만 가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탑 프로들의 몸에 그것을 염두에 두려 하는 건 노력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몸에 감히 그런 불순한 생각을. 지가 해서 안 되니까 잘난 놈을 까려고 하네. 운동 한번 안 해본 놈의 찌질함이란. 등의 욕을 먹는 것을 자처하는 일일까요? 저에게 욕을 하고 싶으셔도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프로 바디빌딩과 피트니스 세계에 있어 스테로이드 약물보다 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소 부위 주사, 즉 사이트 인젝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디빌딩에 있어 국소 부위 확대를 위한 주사는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빌딩의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90년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는 또 다른 기전으로 근육량의 극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성장 호르몬, IGF-1, 인슐린과 같은 약물들이 암시장에 풀리며 극단적 외형의 괴물들이 출몰했던 시기가 1990년대이죠. 괴물들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기에 최고의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애시클린이죠. 애시클린은 포르밀 디에놀론이라는 성분의 스테로이드로 196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산됐습니다. 성장 결핍이 있는 소아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은 스테로이드이긴 하지만 동화작용과 남성화 작용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바디빌더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특유의 염증 반응에 있었죠. 근육의 주입 시 림프계의 조직액이 축적되는 염증 반응을 역이용해 일시적으로 근육이 부어오르는 효과를 취한 것입니다. 바디빌더들은 대회 당일 프리저징이 시작되기 2시간 전 40회에서 많게는 80회의 애시클린 국소 주사를 통해 부위별로 경쟁력을 보강할 수 있었죠. 애시클린의 주입은 극도의 통증이 동반됐는데요. 때문에 소량의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때문에 실신하는 사례가 있어 대부분은 그냥 고통을 참아가며 썼습니다. 거대한 바디빌더들은 극도의 통증 때문에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펌핑할 준비를 했다 하는데 정말 다른 차원으로서 노페인 노게인이네요. 애시클린은 통증을 떠나 자체로 강한 간독성을 가진 물질이었으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너무 많은 주사 때문에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위험한 행위였음이 자명합니다. 90년대 후반 애시클린은 생산이 중단됐고 2004년쯤 암시장의 재고들도 바닥이 났습니다. 바디빌더들은 이것을 대체할 것이 필요해졌죠. 어떻게든 근육을 더 크게 보이려는 그들의 광기는 대체품을 찾았고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카버젝트죠. 카버젝트는 알프로스타딜이라는 성분의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로 해면체에 직접 주사하여 남성의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의약품입니다.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고 산화질소의 수준이 증가되는데 프로 바디빌더들은 이것을 근육에 적용시키기로 했죠. 이두근과 삼두근 그리고 어깨 부위에 주사를 하고 가벼운 강도로 펌핑을 유도함으로써 근육 그룹의 크기가 많게는 5cm까지 증가했습니다. 효과가 3, 4일 정도 지속이 되는 만큼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대회나 영상 촬영을 앞두고 기간에 맞춰 사용됩니다. 잦은 사용은 근섬유가 찢어지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사용되지만 한 번의 사용으로도 근육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하죠.
간혹 이두근이 부상당한 채 무대를 오르는 탑 레벨 바디빌더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은 카버젝트보다 20배 더 강력하다 알려진 놀로틸이라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가 탑 프로들 사이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몰랐던 이러한 국소 부위 주사법을 코치의 고용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생물학적인 근육의 성장 이상으로 무조건적인 거대화를 꿈꾸던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 탄생합니다. 바로 신톨이죠. 러시아나 브라질 등 전 세계 수많은 신톨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 즉 신톨 이디엇들이 국내 인터넷에도 알려지며 그 괴이함과 강렬한 혐오감에 힘입어 바디빌더들에게 신톨 사용 의혹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톨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톨은 벤질 알코올과 리도카인이 혼합된 중세 지방산 합성물인데요. 저렴하고 영구적이라는 메리트를 앞세워 90년대 후반부터 팔리기 시작했죠. 당시 탑 레벨 바디빌더들이 종아리와 어깨, 이두근 등의 소량 주입함으로써 효과를 보기 시작하며 사용 사례들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사례 역시 늘어나며 기이한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괴상망측한 모습 이상으로 신톨의 가장 위험한 점은 조직의 괴사입니다. 신톨의 성분 중 소량만이 인체에 흡수되는데 나머지 기름들은 주입한 곳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인체는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것이 확산돼 더 큰 손상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주위의 결합 조직층을 형성하게 되죠. 네, 일종의 종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체는 이 기름 찌꺼기로 인한 손상을 제어할 수 없어 결국 점진적인 조직의 파괴, 즉 괴사를 일으켜 부위 전체에 대한 손상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외과적인 제거 수술이 필요해지며 최악의 경우 절단으로까지 이어지죠. 요즘 국내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잘 알려진 프로 바디빌더들의 코치 밀로사체프 역시 현역 시절 신톨 주입을 통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사망할 뻔한 일은 해외 신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클 뿐더러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 까다로운 점 때문에 신톨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프로 바디빌더들의 광적인 탐구심은 신톨의 영구성은 가져가면서 안전성과 자연스러움을 만족할 물질을 찾아냈죠. 성형수술 시장에 답이 있었거든요. 2017년에 사망한 고 리치 피아나는 2010년대 초반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물 사용이 만연된 피트니스 바디빌딩 씬과 보충제 산업의 숨겨진 이면들을 과감하게 알리고 그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는 등 대중들에게 가장 솔직한 바디빌더의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는 대중들에게 숨기는 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의 인기에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경악스러운 몸도 한몫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거대한 팔과 어깨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얼마나 많이 쓰길래 저 정도가 될까와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약물 사용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연출되기 힘든 모습들이 그의 팔과 어깨에서 하나둘 목격됐는데요. 그가 사망하고 3년 뒤인 2020년 그의 아나였던 사라 피아나는 결국 이에 대해 입을 열었죠. 아이슬란드인인 그녀는 모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치는 근육의 PMMA를 주입받기 위해 TJ에 자주 왕래했다 밝혔는데요. 여기서 PMMA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로서 일종의 합성수지입니다. 광섬유나 건축 구조물에 주로 쓰이지만 인공뼈나 치아 보철 등의 재료로도 사용되고 요즘엔 반영구적인 성능으로서 PMMA 필러가 성형시술에도 인기가 있죠. 리치는 바로 이 필러를 근육에 주입하기 위해 TJ, 즉 멕시코 티후아나를 왕래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 위치한 이 업체는 근육 내 PMMA 주입을 하나의 의료 관광 상품으로서 공항 에스코트부터 시술 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한다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한 남성의 1년 뒤 모습을 보니 근육의 사이즈를 떠나 모양에 있어 정말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리치가 이 시술에 여러 차례에 걸쳐 큰돈을 들였다는 그녀의 발언을 감안하면 그가 어깨와 팔 등 몸에 넣은 합성수지의 양들은 상당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해당 업체의 소개글에서 PMMA의 근육 내 주입은 신톨과 달리 근육의 표면 조직에서 그물망 형태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기에 안전하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의 연출이 가능하고 팔과 어깨뿐 아니라 다리와 광배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위에 있어 적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영구적이라 그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의료용 정품을 사용하며 전문 의료진들로 시술이 이루어짐에 그동안 많은 바디빌더들이 이용했음을 강조했네요. 어질어질하죠. PMMA는 너무 많이 쓰일 시 해당 조직의 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리치의 죽음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입니다. PMMA는 영구적이지만 비쌉니다. 때문에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근육 내 보형물질이 따로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요즘 바디빌더들에게 가장 많이 쓰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섬유화 세포에 의해 분비되고 모든 포유동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다당류인데요. 히알루론산 필러 주사는 세포와 융화되는 친화성 때문에 얼굴에 주름을 펴고 볼륨을 채우는 등의 뷰티 시술에서 많이 쓰이죠. 프로 바디빌더들은 이러한 특성을 근육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히알루론산의 근육 내 주사는 해당 부위의 수화를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그만큼 근막을 늘립니다. 주입 자체만으로도 사이즈가 부풀지만 장기간 근막이 늘어난 상태에서 약물 사용과 운동을 통해 늘어난 근육의 성장 가용 면적을 채우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에 더 많은 혈액과 영양소를 운반시키는 등 정말 사기 수준의 변화가 가능해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이냐면 구글 특허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히알루론산의 근내 주입은 최대 12개월 정도 지속이 되며 눈에 띄는 차이는 3-4주 만에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만의 카더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IFBB 프로 바디빌더 루크 샌도가 죽기 전 히알루론산 사용에 대한 모든 프로토콜을 영상에 남겼었죠. Pre-contest, it's just a way for me to maintain the volume, maintain the fullness, and give me a bit more of an illusion of peak in the bicep a bit more. And because my bicep and tricep attachments, the muscle heads are very, very long, so I don't have much of a genetic peak. So I won't lose any of that through the low calories and the low carbs and the higher cardio and things. 지금은 바디빌딩 전용 히알루론산 언더그라운드 제품이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위당 주입법과 필요한 바늘 사이즈까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죠. 물론 저는 이러한 사항을 절대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바디빌딩 세계에서 탑 프로 레벨로 올라가려면 그때부터는 디자인의 영역이 필요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국소 주입 물질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했느냐가 바디빌더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데요. 요즘엔 스타 플레이어들 뒤에 스타 코치들이 있죠. 바디빌딩 빅리그의 스타 코치 능력 평가는 국소 주입의 핸들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좌우된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코치들은 대중들에게 자신이 고안한 특유의 운동법만을 강조하고요.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유난히 뾰족하고 각이 졌던 어깨가 몇 달이 지나 완화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대회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주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질이기에 그 뾰족함은 어느새 자연스레 없어져 있죠. 국소 주입이 가져오는 효과는 분명 드라마틱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주사를 하는 사람이 충분한 감각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근육을 이미 가급적 크게 만들어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러 시술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외과를 통한 국소 주사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것은 당연히 불법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바디빌더가 국소 주사를 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국소 주입까지 해가며 그들은 그 여부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주입을 한 부위에 있어 엑스레이나 초음파와 같은 검사 역시 꺼릴 것이고요.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운동에 노력을 했고 식단을 엄수했는지 등 그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국소 부위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보형의 효과를 취한 것은 사실이며 대중들에게 어필되는 그 외형에 그 보형 효과가 포함됐음 역시 사실입니다. 그나마 스포츠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바디빌딩이라는 문화에 그마저도 의미를 퇴색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육의 극단적인 외형만을 강조하는 모습 아닐까요? 시각 정보에 강하게 매료되는 대중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그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그들에게 고가의 개인 PT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자신도 그렇게 특출난 신체 부위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환상과 함께 말이죠. 연예인이 몰래 성형하고 대중들에게 인기 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인스타에 자신을 운동선수라고 소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모든 바디빌더들이 국소 주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프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 약물 사용은 하지만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고 약물 사용조차 관심 없는 내추럴 바디빌더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도 국소 주입을 하는 케이스가 발견됐고 이제 점점 그 사용을 고려하거나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체를 통해 그들을 보고 상품과 서비스 등을 소비하는 대중들은 더욱 분별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